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인데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원군이라는 말은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추진했을 때 1860년대 조선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국내 정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조선이란 나라가 많이 흔들거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860년대 조선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개혁군주였던 정조가 급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으면서 개혁이 미완으로 끝나죠.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었던 순조가 이제는 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순조의 개혁보다는 외척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의 세력이 강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의 의지와는 다르게 소수의 가문이, 즉 순조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또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는 그러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3대 60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왕의 어떤 그 특정 가문이 정치를 농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례에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정권을 독점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권이 농단당했다라는 국정농단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조선후기 때도 세도정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세도 정치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관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도가들한테 계속적으로 뇌물을 청탁하게 되죠.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좋은 자리를 청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관리가 되었던 청탁을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세도가들에게 준 뇌물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러한 돈이나 재물을 누구한테 수탈하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한테 수탈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세도정치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우리 토지세였던 전정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원래 1결당 사두씩의 세금을 걷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사도뿐만이 아니라 별별의 젖세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조건 많이 수탈한 거죠. 그리고 군정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역을 대신 부담하는 대신에 군포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16세부터 60세의 양인 남자들이 군포를 한 필씩 납부해야 됐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조 때의 균역법이었죠. 그런데 이 군포를 누구한테도 납부했냐면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납부하는 백골징포, 거기다가 갓난아기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군포 1년에 군포 1필은 별로 큰 숫자가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집에 남자가 거기 남자가 한 3, 4명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거기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세금을 걷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졌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바로 환곡이 삼정 중에 하나인데요. 환곡은 원래는 춘대추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 봄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 관청에서 원래 약간의 미리 이제는 곡식을 나눠줘요. 곡식을 나눠준 다음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라 하는 것이 바로 환곡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이 환곡이 어떻게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고리대화된 거죠. 즉 약간의 이자가 아니라 정말 높은 이자로 갚아라가 된 거고요.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는 환급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받아야지 하면서 강제로 떠안겨버립니다. 그걸 늑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떠안아버린 그 환곡미를 보니 어때요? 쌀이 만약에 한 가마니를 자기가 받았다 하는데 그 쌀이 100% 백리가 아니라 그쵸? 막 모래도 있고 겨도 있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황공미를 받게 돼요. 그러나 가을에는 뭐로 다시 갚아야 되냐면 하얀 백미로 갚아야 되죠. 그것도 한 가마니를 떠안았으면 한 가마니가 아니라 두 가마니도 아니고 10가마니, 뭐 100가마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그러한 고리대의 폐해가 심했던 게 바로 환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곡의 폐단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는 사람, 이미 토지가 다 빼앗겨서 더 이상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노비가 되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료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참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원래는 정말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삶을 지키고자 했던 순박한 우리 농민들이 뭐 하게 됩니까?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목숨 바치는 거죠. 즉 내가 굶어 죽으나 노비가 돼서 죽나 이거보단 조금 대항을 하자. 그래서 싸우자. 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임술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민봉기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딱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식으로 개혁을 했느냐. 첫 번째로 일단은 정치기강을 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치기강이 되게 문란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세도가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그 세도 정치를 어때요? 없애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단 서원을 정리합니다. 네, 서원은요, 그 당시에 이제는 양반 사람들 어떤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수한 학문 연구 기관이라기보다는 세도가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그 서원이 사용됐던 거예요. 게다가 그 서원 자체가 관리 비용들, 즉 노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거를 나라에서 다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세금을 받으면 정말 국가가 정말 부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당시 조선 후기 때는 그 세금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국가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도가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항상 부족해요.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재정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쨌든 나가는 것, 재정을 어때요? 긴축하려고. 재정을 되게 이제는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서원을 싹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놔두고 다 정리합니다. 당연히 서원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던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내 백성을 해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멋지죠? 네, 그러면서 서원이 정리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을 무시해 얘네들이 그러면 왕실의 위엄을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복궁을 준건합니다. 준건했다는 건 다시 만들었다. 즉 원래 경복궁이 임진왜란한테 불이 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한테 불탄 이 경복궁을 다시 한번 준건하는 일을 벌이는데요. 왕실의 위엄이 강화됐다라는 측면에선 보기 좋았겠지만 이 경복궁을 만드는데 누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백성들이 투입이 되겠죠. 세도 정치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농민봉기도 일으켰던 우리 농민들이 개혁을 하나보다 나라가 조금 올바르게 가나보다 상식적으로 나아가나보다라고 했는데 또 경복궁을 짓는데 노동력이 투입돼야 돼요. 너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타령을 보시면
보시면 경복궁 역사가 언제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경복궁 중건이 백성들에게 많이 힘이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백전, 원납전을 징수시킵니다. 즉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돈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가의 100배가 되는 당백전이라는 걸 막 화폐를 마구마구 풉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요. 여러분들 돈이 마구마구 찍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엇의 가치가 올라가냐면 물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당백전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게 되죠. 거기다가 원납전이라고 해서 기부금을 막 걷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제 기부금 형식으로 징수가 되다 보니까 세금도 많고 거기다 원납전까지 징수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강력한 법을 딱 정해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지켜라는 기강이 확립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이 없어요. 어쨌든 돈을 빨리 걷어야 돼.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원래는 군포를 16세부터 60세의 양인 남자, 즉 평민들한테만 걷거든요. 그런데 이 군포를 누구한테도 징수시키냐면 바로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죄냐면 바로 호포제예요. 근데 호포제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내던 세금을 양반들은 내야 되니까 아까 원납전도 양반들한테 막 징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컸겠죠. 그 다음에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환국제도 기억나시죠? 이 환국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빈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빈민 구제제도를 운영해라 라고 해서 개인 사창제를 또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흥성대원군의 개혁정치의 결과는 어땠나요?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 또 국가 재정을 좀 튼튼히 하는 결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도가들도 힘이 약화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흥성대원군은 국내적인 개혁정치뿐만이 아니라 외교도 어떻게 했냐? 국외적인 그쵸? 국외적인 활동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의 해외의 상황은 바로 이랬습니다. 제국주의의 상황이었어요. 제국주의란 뭐냐면 힘이 센 강대국이 힘이 약한 약소국을 무력으로 총과 칼로 대포로 와와와와서 왁 하고 먹어도 되는 시대. 막 서로 이 강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열강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막 군비 경쟁을 하면서 약한 나라들을 꽉 하고 먹어도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강대국 입장에서는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공장이 많아지면서 물건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물건 뭐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돈이 되잖아. 그런데 자국, 영국이면 영국 국내에서만 물건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소국들을 뭐예요? 점령을 해서 그 약소국에 자신의 물건을 팔죠. 그리고 또한 물건을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는 어떠한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그 풍부한 지하 자원을 거의 공짜로 수탈합니다. 게다가 이제 힘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거기 있는 백성들, 국민들은 정말 노예죠. 그래서 이 국민들을 값싼 노동력 거의 월급 거의 진짜 집것만 주면서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제국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개항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에서 외국의 나라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쳐들어온다 이거보다는 개양, 문 좀 열어라. 우리 물건 팔아라. 팔려고 문 좀 열어라 라고 하면서 개양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해역에 자주 나타나게 돼요. 조선의 그 실록에는 이러한 배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하고요. 우리 헌종실록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헌정실록에는 자, 올해 여름부터 이양선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오도에 몰래 나타났다. 쫓아가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었다. 어떤 배는 무태 올라 물을 길어가기도 하고 고래를 잡아먹기도 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조선 후기 때 헌종 때 이후로 정말 많은 이양선들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양선 출몰에 대한 지도도 여러분들께 수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어느 나라가?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왔는데요. 프랑스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쳐들어오긴 했습니다. 홍성대원군은 천주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유생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이 입장에서도 자꾸만 이제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천주교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금지하는 과정에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000명의 우리 신자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박해예요. 그런데 이 병인박해 때 누가 죽어요? 프랑스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프랑스인들이 감히 조선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 라는 구실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침입하면서 강화성을 점령하는데 강화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불태우고 또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문수산성에서 우리 한성근 장군이 활약을 해서 어쨌든 프랑스 군대를 막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부대가 또 프랑스 군대를 막는 어쨌든 프랑스 군대를 막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를 약탈했고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둬서 프랑스인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조선군은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많이 약탈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지식채널 EBS에서 빼앗긴 책이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한 5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시청해봐요.
네, 잘 보셨나요? 자, 우리 빼앗긴 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꼭 소유권을 되찾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두 번째 일어났던 또 외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인은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남영군 무덤을 도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미국의 신미양요인데요. 미국이 원래부터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는 개항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나라의 물건을 약소국에 팔고 싶어요. 어쨌든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상인과 이제 미국의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조선을 개항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오페르트가 고민을 하죠. 아,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좀 빨리빨리 이제는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빨리 개항하고 고민하다가 이 나라는 춤과 효가 중시되는 나라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흥성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가서 남영군의 어떤 시체를 제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는 협박하자. 이걸로 협박을 해서 문을 열게 하자라는 비인간적이고 그러한 비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영군 무덤에 도구를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하죠. 무덤을 파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실패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이 조선에 이제 있는 백성들은 아니 저런 금수만도 못하 이러한 서양 배척의 기운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짜 이 서양의 이 코 크고 노란 머리 안 돼라는 그러한 반대하는 배척의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1868년 일어났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이랑 계속적으로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다투고 어쨌든 계속 냉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네, 바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강성부에서 끝까지 전투를 해서 강성부까지 이제는 우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미국이 점령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를 쳐들어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바로 어제연 부대가 활약을 해서 어쨌든 미국의 침입을 격퇴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1871년에 일어났던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미양요는요. 일단은 아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예전에 글쎄요. 벌써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제너럴 셔머너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5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대. 그럼 그 사건을 빌미로 어때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쳐들어가자가 된 거죠. 제너럴 셔머너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우리나라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으로 와서 이제는 교역을 이제 요청하지. 야, 우리 같이 무역 좀 하자. 우리 무역 좀 사줘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정부의 방침 자체가 외국이랑의 통상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관찰서였던 박규수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아마 그 통상 계약론자로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박규수가 이제는 안 돼. 난 너희들이랑 교역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교육을 못하더라도 이 저너럴 셔머너에는 상선의 이제 선원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잘자리도 제공하면서 좀 잘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막 포로로 잡으면서 대포와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자 평양의 주민들이 관군과 합세해서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고 침몰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으로 보낸 상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조선을 조금 어떻게 빨리 좀 이렇게 좀 문 좀 개항시켜야겠어라고 하는데 잘 개항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가 돼가지고 꼬투리가 된 거죠. 정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친미양요의 원인이었다면 배경이었다면 1871년에 쳐들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 병인양요처럼 프랑스처럼 곧바로 쳐들어왔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원인은 그걸 됐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대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초지진과 덕진진도 점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성진에서 어지원 장군이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잘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병인양요, 오펠트 도굴 사건, 신미영요를 겪으면서 조선의 정부는 대외 정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더더욱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미양요고요. 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되면서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하비의 내용은 뭐냐면 양이가 보세요. 서양할 때 양이죠. 양이 서양 오랑캐란 뜻입니다. 양이가 침범했을 때 비아니한다. 뭘 아니해? 전쟁하지 아니하면 즉 뭐래요? 평화할 때 화예요. 화평하는 거래요. 근데 화평하는 건 주하, 곧 화평하는 건 뭐 하는 거래요? 매국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조선의 곳곳에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즉 절대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이것이 흥성대원군의 대외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미 한계가 있어요. 자주적인 성격이었다, 열강의 침략을 저지했었다라는 의의가 있는 반면에 이미 너무나 서양 열강의 힘이 컸는데 그 세력을 막았다고 막아지지 않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막아지지 않았으니까 좀 빨리 조금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일본한테 이렇게 점령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대화가 늦어졌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한계점이겠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학습지하면서 다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흥선대원군의 의의 한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하여 학습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